오늘 소개할 작품은 영국 출신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1932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지금까지도 미래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소설을 대표하는 소설, 멋진 신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1984에서 작가 조지 오웰은 미래사회가 철저한 통제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올더스 헉슬리는 이 작품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미래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자의 꿈을 이루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예 꿈을 꿀 필요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에서의 행복입니다. 작가는 인류가 삶에서 느끼는 갈증과 그것으로 인해 확대되는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 빈곤이나 또는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박탈감, 그리고 특히 원하는 이성과 맺어질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불만 등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윈이 종의기원을 쓴 이후로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이성과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자라났는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성과 맺어지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작가는 인류가 느끼는 주요 고통의 원인을 경제적 빈곤이나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원하는 이성과 맺어질 수 없는 것으로 비롯되는 불만 등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맞는 말 같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도 각자 자기만의 불만이나 혹은 불안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것의 대부분은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감이나 또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이 매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작가는 인류에게서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버린다면, 경제적 빈곤이나 노화로 인한 박탈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버린다면 일종의 유토피아가 가능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안락한 사회를 설정하고, 여기까지는 좀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20대와 60대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다음, 이 소설에서는 20대와 60대의 외모로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를 없애버리죠. 결혼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회가 도래한다면 사람들의 불만이라는 것도 전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한 거죠. 결국 조지 오웰의 1984처럼 윽박 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올더스 헉슬리는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방식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은 그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서 따온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에서 따온 거죠.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멋진 신세계요. 이 문장에서 따온 게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빈곤이나 아니면 노화로 인한 박탈감이나 아니면 원하는 상대와 맺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버린 그 사회는 얼마나 멋진 신세계인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만 들어도 벌써 많은 분들이 아니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셨다면 아주 잘 보신 거죠. 당연히 올더스 헉슬리가 상상한 유토피아는 모두가 적당히 바보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토피아가 이렇게 가죠. 자, 그것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집단 최면과 소마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올더스 헉슬리가 상상한 멋진 신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는 특별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포드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포드님은 1908년도에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었던 헨리 포드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가는 그 헨리 포드가 만든 그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 체제 이후로 점차 인류의 모든 삶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08년 헨리 포드의 T형 자동차 생산 이후 6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 사이에 60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모두 제거된 가장 안정된 사회가 구축된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이 사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언급할 때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작품의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회의 모든 아이들은 모두 체외 수정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때는 인공수정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 올더스 헉슬리가 상상한 체외 수정 방식은 이런 겁니다. 몇몇 여성들의 난소를 추출해서 체외 수정을 한 다음에 일종의 복제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수십 명의 쌍둥이들이 탄생하는 것인데요. 자, 몇 가지 장점이 있겠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근거는 빈약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난소를 통해서 한 번의 수정을 통해서 책에는 99명까지의 쌍둥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방식에는 당연히 몇 가지 장점이 있겠죠. 먼저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굳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성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외 수정 방식에는 개인적인 장점 말고도 사회적인 장점도 있는데, 우선 전체 인구의 숫자를 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더 만들면 되고 넘치면 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수많은 쌍둥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기관과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집단 최면에 가까운 것인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최면을 가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모든 아이들은 다 체외 수정 방식으로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복제되어서 그 정부가 운영하는 그 교육기관을 통해 양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아이를 양육할 필요도 없고 출산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즐겁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즐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적절한 인구 숫자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최면을 걸어서 자기들의 원하는 그런 성인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작품 멋진 신세계가 지금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보면 이 첫 번째 사례 또한 현재도 어느 정도 실현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우리나라에도 주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력 단절 등을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올더스 헉슬리가 제안한 방식을 단순히 어떤 한 소설가의 상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이 멋진 신세계가 지금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젊음이나 수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작가는 멋진 신세계에서는 일단 성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20살의 젊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설레이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소설에서는 평균적으로 나이가 60대가 되면 갑자기 뇌와 심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나 외모는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뇌나 심장이 약해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사는 동안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헉슬리의 예언이 맞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의 60대와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의 60대를 비교해 보면 사실 같은 나이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외모나 건강 면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의 60대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할머니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70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심지어 80대 할머니들도 굉장히 허리가 꼿꼿하시죠. 30년 전과 지금의 어떤 60대, 70대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에 소개한 적 있는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역시 현대사회의 젊음 숭배 사상이 깔려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작가는 아쉽게도 그런 젊음 숭배 사상이 결국 영원한 삶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질 거라는 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고, 어쨌든 미셸 우엘백은 그걸 받아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소개한 적 있는 소립자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사회의 계급. 우리는 지난주에 1984에서 그 통제사회에서 분명한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먼저 권력을 쥔 내부당원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외부당원, 그리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갖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세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멋진 신세계에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회 지도층인 알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베타, 델타, 감마, 마지막으로 잡일을 담당하는 엡실론으로 구분됩니다. 이 계급들은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의 어떤 중요도, 난이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계획 생산되는 거죠. 왜 유토피아 소설일수록 계급 구분이 더 뚜렷해져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소설에서 계급을 구분하는 방식이 몹시 특이한데요. 어떻게 계급을 구분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하위 계급으로 갈수록 태아 배양 단계에서부터 일부러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능력치를 조절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베타 계급은 알파 계급에 비해서 배양 단계에서 산소 공급을 일부러 적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엡실론쯤 가면 거의 한 반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바보라는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양 단계에서부터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알파와 베타와 델타와 감마와 엡실론의 어떤 그 태생적인 어떤 능력 차이를 그냥 아예 구분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엡실론 같은 최하위 계급이죠. 이런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지능이 낮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 최면이 합쳐지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각 계급은 평생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알파에 살 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으니 모든 중요한 결정을,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을 알파들이 다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피곤한 삶도 없으니 우리가 속해 있는 베타가 훨씬 낫다. 이런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일종의 최면이 걸려서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베타 계급들은 알파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처지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집단 최면 같은 거는 당시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용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한 작가들이 상상한 유토피아일수록 오히려 계급 구분이 분명해진다는 것에 대해 꽤나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사회 구조를 소수의 지도층과 그리고 다수의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에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책을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만의 방을 읽다가 말아가지고 그 페미니즘 책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기만의 방은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판에 박힌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서 모두 각자가 다 다른 가치를 가진 다른 사람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판에 박힌 이분법적 구분에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한번 끝까지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자, 다음 다룰 주제는 딱히 주요 주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바로 미래사회의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독서라는 주제가 나왔죠. 자, 멋진 신세계에는 책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이 시민들이 생각이 많아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라도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한 겁니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몹시 장려되는데, 이 스포츠를 뭐 관람하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겠죠. 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통해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릴 수 있겠죠. 자, 책은 필요 없다. 대신 스포츠를 즐겨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역시 셰익스피어의 표현처럼 참 멋진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누구나 원하는 상대와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출산 걱정 없이 원할 때 마음에 드는 상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데, 자, 얼핏 들어보면 마치 그것만으로도 천국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자, 곰곰 생각해보면 생각이 좀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읽고 있으면 예전에 책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인간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는 상대와 언제라도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소설이기 때문에 책 속에는 야만인들 틈에서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자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자, 야만인들 틈에서 자라가지고 멋진 신세계의 룰을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셰익스피어 전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셰익스피어를 정말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20살쯤 돼가지고 멋진 신세계로 오게 돼요. 왔다가 어떤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도 그 남자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었겠죠.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고 뭐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옷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게 룰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성과 당장이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룰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옷을 벗고, 이 남자는 그 여자의 그런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멋진 신세계를 탈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는 사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책의 명성을 이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바로 소마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약이죠. 자, 마약이라고 하면 인상 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마약 중독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약보다는 이쪽의 도핑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예전에 이 자리에서 소개한 적 있는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에는 도핑 사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무한경쟁 사회에서 개인은
학교나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리고 게다가 휴식 시간마저도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착취에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자기 착취. 결국 자기 착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리고 온갖 약물에 의지하게 되는 일명 도핑 사회가 도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 체력으로는 자기 정신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결국은 약물에 의지하게 된다. 이것을 한병철 저자는 도핑 사회라고 지칭을 했고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한병철이 말하는 그런 그 약물은 사실 마약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홍삼이나 우리도 평소에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약물에 의지하게 이미 되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약을 한 3개쯤은 먹는 것 같은데 알약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양제 같은 것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병철 저자는 도핑 사회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멋진 신세계에서 말하는 이 소마는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걸 딱 찍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과거에 1930년대에 올더스 헉슬리가 보기에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소마는 마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인데 작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마 하나로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심한 편두통이 찾아왔어요.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에서 올더석스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타이레놀 한 알로 끝낼 것인가?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올더스 헉슬리가 예상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이 과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나 고통들을 꼭 어떤 은둔과 인내와 끈기로 버텨내는 게 맞는가? 만약에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소마는 그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마약하고 타이레놀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있죠. 과연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나 아니면 그런 아픈 기억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한 알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이 작가는 이미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각자가 마련해 보시면 그것 또한 아주 이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서사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도 분명히 서사가 있지만 저는 그 서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배경으로부터 한 20년쯤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미개인들이 살고 있는 멕시코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멕시코에 살고 있는 그 미개인들은 아직까지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고가 생겨서 여자는 그곳에 남고 남자 혼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면은 다음에 나올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소설로서의 기대는 접게 됩니다. 자, 멋진 신세계가 탄생한 지 6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개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도
설정이 무척이나 어설프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행을 갔던 미래 사회의 인간들이 여자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기절했다라는 설정도 사실은 저는 그 어떤 설득력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아이를 체외 수정을 통해서 낳는 그 사회에서 하필이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설정도, 이런 설정들을 보면 일단 이게 초기의 서사적 설정인데 이 초기의 빌드업이 저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적 설정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작가의 어떤 불면의 의지가 아닌가. 내가 소설을 얼마나 유치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미래사회의 예견이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책이지만 문학적 가치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평가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서사의 시작 부분부터 그런 거고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디선가 600년 넘도록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은 셰익스피어, 하필 그것도 셰익스피어 전집이죠. 셰익스피어 전집 한 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읽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소설에서 셰익스피어 대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셰익스피어 대사들만 보면 참 아름다운 대사들이지만,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뭐 책을 적게 본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막 쓰는 작가도 참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문장과 이 작품의 서사가 전혀 과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시작했는지는 알겠어요.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전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의 생각과 작품의 서사는 죄송하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다. 완전한 따로곡밥이다. 물론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작가는 인간에게 고통이나 아니면 이 금지된 사랑 같은 것들, 그리고 출산이나 육아의 경험들, 이런 것들, 이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죠. 단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 뿐이지. 어쨌든 작가는 진심을 다해서 그런 이야기들, 인간에게 결국은 고통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진심으로 말하고자 했던 거니까, 만약에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저처럼 너무 건방지게 보지는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야말로 저는 이제 모임에서 소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하게 정독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진지하게 읽으니까 또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좋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작가가 진심이었구나, 애썼구나, 이 정도 느낌은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지금도,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확한 예언을 하신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소설이구나, 좋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